어머님,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 미안해.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냥 들렀어. 저희도 부부 생활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어머님, 죄송한데 앞으로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그럼 내가 언제 연락해야 하는 거니? 주말 저녁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짧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금방 오더라고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차 할부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집 수리할 게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규칙 같은 건 없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변호사 사무실 갔다 왔어. 전세금 증여 취소 상담 받으러.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을 뺏겠다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야. 내가 준 건데 내가 다시 가져가면 안 되나?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예약 없이는 방문하지 마세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어요. 이런 말들 다 기억나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68세 박옥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5살에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아들 민수를 혼자 키웠어요.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말이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일 다 하고 아침 6시에는 회사에 나가야 했어요. 퇴근하면 저녁 7시가 넘었고 그때부터 다시 집안일이 시작이었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음 날 민수 도시락까지 싸야 했거든요. 민수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새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냈죠. 친구들이 옥자야, 너도 좀 꾸미고 살아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민수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이 더 컸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외비, 학원비, 참고서 비용까지 모든 걸 제가 감당했죠. 대학 등록금은 정말 큰 산이었어요. 당시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업을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구내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죠.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민수 등록금 걱정만 했어요. 다행히 4년 동안 대출 한 번 없이 모든 등록금을 다 내줄 수 있었어요. 민수가 취업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 손을 벗어나 독립적인 어른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 마련이었어요.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민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넘게 일한 퇴직금을 모두 털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해지해서 전세금을 마련해줬죠. 혼수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까지 모든 걸 제가 사줬어요. 며느리 쪽에서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건 너무 작다. 이 색깔은 마음에 안 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제가 주도해서 준비했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하객 명단 작성, 식순 안내까지 모든 걸 혼자 했죠. 며느리 가족들은 저희는 잘 모르니까 시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며느리가 새 가족이 되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민수도 가정을 이루고 저도 며느리를 얻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처음 신혼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아무 연락 없이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문을 열더니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 미안해.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냥 들렀어. 저희도 부부 생활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아들 집에 가려면 미리 연락을 해야 했어요. 마치 호텔 예약하듯이 말이죠. 민수야, 내일 저녁에 시간 되니? 반찬 좀 해다 줄까 하는데. 엄마, 내일은 안 돼요.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모임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더 심했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도 저희는 처갓집부터 가야 해요. 라고 하면서 차례 참석을 거부하더라고요. 시댁보다 처갓집이 더 중요한 거냐? 라고 물었더니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공평하게 해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공평하게 한다면서 왜 항상 처갓집이 우선이었을까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민수에게 전화했는데 며느리가 받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앞으로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스트레스라니.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내가 언제 연락해야 하는 거니? 주말 저녁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짧게 해주시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전화 상담원도 아니고 내 친아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야 한다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생일이거나 아플 때는 연락이 없다는 거였어요. 작년 제 생일 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먼저 전화했더니 아, 엄마 생일이었구나. 깜빡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빡했다니 68년을 같이 살았는데 엄마 생일을 깜빡할 수가 있나요? 선물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어버이날에도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제가 명절 때마다 용돈을 줘야 했어요. 제사 때는 더 했어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며느리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사 음식 준비부터 상 차리기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라고 하면서 뒷정리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도 민수는 하루에 한 번씩만 잠깐 들렀고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병실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하는데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도 일이 있어서 못 데리러 가겠어.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전세금 다 해준 사람이 택시비도 아까워서 그런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금방 오더라고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차 할부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집 수리할 게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규칙 같은 건 없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며느리가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예요. 제가 결혼 선물로 사준 소파와 식탁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새로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사주신 거지만 저희 취향이랑 안 맞아서요.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때도 그래, 젊은 사람들 취향이 따로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사준 소파를 중고로 팔아버렸더라고요. 며느리 친구가 언니, 그 소파 중고로 팔았다며? 시어머니가 사준 건데 괜찮아 라고 한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몇 달을 고민해서 좋은 걸로 골라서 사준 소파를 그것도 미리 말도 안 하고 팔아버렸다니요. 그 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반찬을 해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엄마 손맛이 그리워요 라고 하면서 반찬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희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요즘은 간편식을 선호해서요 라고 하면서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SNS를 보니까 며느리가 친정엄마가 해준 갈비찜 사진을 올리면서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라고 써놓은 걸 봤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해준 음식은 거절하면서 친정엄마가 해준 건 그렇게 자랑하다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구나. 민수와 며느리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지갑이었던 거죠. 사람으로서의 저는 부담스럽고 돈만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나도 똑같이 해보자. 며느리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해보자고 말이에요. 어차피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라면 저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로 시작한 건 방문 예약제였어요. 민수가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 민수야, 미안한데 예약 없이는 곤란해. 나도 일정이 있거든. 엄마, 뭔 소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와.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전화 응답 시간을 정한 거였어요. 평일에 전화 오면 지금은 불편해. 주말에 다시 연락해. 라고 했고 주말에도 지금은 친구들이랑 있어서 바빠. 나중에 해. 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돈 요구에 대한 거부였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내 재정 상황도 사생활이야. 각자 알아서 해. 차 할부금 좀 도와주세요. 그럼 차를 팔던지 하지 왜 나한테 와? 라고 했죠. 네 번째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대한 태도 변화였어요. 추석 때 엄마, 차례 지내러 가겠어요. 라고 하면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민수 생일에도 생일 축하해. 라는 문자만 보냈죠. 선물이나 용돈은 당연히 없었고요. 다섯 번째는 반찬이나 음식에 대한 거부였어요. 엄마, 김치 좀 해주세요. 나도 요즘 간편식 선호해서 안 담가. 마트에서 사 먹어. 반찬 좀 해주세요. 나도 다이어트 중이라서 요리 안 해. 라고 했죠. 처음에는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하니까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거든요. 민수는 처음에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도 며느리한테 배웠어.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며? 라고 했어요. 민수가 가장 당황했던 건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간 일이었어요. 전세금 증여 취소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였죠. 사실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증여 취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지만 배은망덕한 행위나 증여자에 대한 모독 등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왔는데 마침 민수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라고 물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갔다 왔어. 전세금 증여 취소 상담 받으러. 라고 했죠.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을 뺏겠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뺏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야. 내가 준 건데 내가 다시 가져가면 안 되나? 하지만 엄마, 저희는 그 돈으로 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았어요. 너희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면서 너희 일은 걱정하라고.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예약 없이는 방문하지 마세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어요. 이런 말들 다 기억나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 그건 저희가 좀 심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심한 정도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ATM으로 본 거야. 돈은 필요하지만 사람은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날 저는 민수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은 안 쫓아낼 수도 있어. 하지만 돈은 다시 찾아올 거야. 너희가 존중하지 않은 건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었으니까.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왔어요.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잘한 거였어? 나한테 예약제 하라고 한 것도, 전화 시간 정해달라고 한 것도, 내가 해준 음식 거절한 것도 다 잘한 거였다고? 며느리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뒤늦게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매달 아들 부부에게 보내던 생활비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한 일이 여행이었어요.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두 번째로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세 번째로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옥자 씨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 라고 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 드니까요. 네 번째로는 제 집을 제대로 꾸몄어요. 그동안 아들한테 보내던 돈으로 새 가구도 사고 벽지도 새로 발랐어요. 예쁜 꽃도 사서 집안 곳곳에 두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마음껏 들어요. 다섯 번째로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렸어요. 그동안 아들 일 때문에 친구들 모임도 자주 빠졌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제가 박옥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옥자로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말이죠.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라고 했더니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전처럼? 그때는 내가 다 퍼주는 사람이었잖아. 지금은 나한테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엄마는 이제 저희랑 상관없이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상관없이 산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 중심으로만 살지는 않겠다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거든. 며느리도 같이 왔어.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회를 달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세어봤니? 매번 상처받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해하자라고 하면서 참았는데 그때는 왜 기회를 달라고 안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었어.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봤잖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냈어요. 며느리야,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예약제 하자고 할 때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봤니?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하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봤어? 내가 해준 소파를 중고로 팔 때 내 마음이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어요.
생각이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거야? 아니면 전세금 걱정 때문에 온 거야?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더니 둘 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민수가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라고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뉘우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이러는 걸까?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내가 만약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너희가 지금처럼 찾아왔을까? 이 질문에 민수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대답 못하는 게 답이야. 너희는 지금도 내가 엄마여서 온 게 아니라 돈 있는 엄마여서 온 거야.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거든. 그 후로 몇 주 동안 민수와 며느리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미리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도 가져왔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직접 만든 음식도 가져왔죠.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몇십 년 동안 쌓인 상처가 몇 주 만에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어느 날 민수가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엄마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마음을 돌린다는 게 뭐야? 예전처럼 너희 말 다 들어주고 돈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무시당해도 참고 살라는 거야? 그런 거라면 절대 안 돼. 그게 아니라 정말 가족답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가족이 뭔지부터 생각해봐. 가족이라는 건 서로 존중하는 거야.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안부를 묻고 서로 걱정해 주는 거야.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거고.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민수와 며느리가 정말 빨리 달려왔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는데 며느리가 밤새 옆에서 지켜주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물도 떠다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간호사 호출할 때도 대신해주고.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외로웠다는 게 뭔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님도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셨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퇴원할 때 민수가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를 가족으로, 사람으로 대할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 후로 조금씩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할 수 있을 때만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민수가 엄마,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매달은 어려워.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라고 하고 제가 바쁘다고 하면 네. 어머님도 어머님 일정이 있으시죠? 라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처갓집 먼저 가고 저녁에 뵐게요. 라고 미리 말하고 실제로 저녁에 와서 차례도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돈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절해도 삐지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 이야기가 아닐 때도 연락을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나가셨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도 어머님, 요즘 서예 배우신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라고 제 취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함께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가족 관계구나.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만나는 것.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물론 아직도 완전히 예전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은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속이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씩 믿어보기로 했어요. 지금은 정말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가족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말이에요. 민수와 며느리도 저를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어른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수긍하고 제가 바쁘다고 하면 이해해줘요. 요즘 제가 가장 뿌듯한 건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정말 소중해요.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수는 요즘 종종 엄마,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해요. 며느리도 어머님이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기뻐요. 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주고받는 관계가 됐으니까요.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힌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박옥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68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경계를 그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똑같이 해봤더니 결국 울게 되는 건 저희가 아니라 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가족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짜 건강한 가족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